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본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파트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물어보았다. 부부들은 서로가 적어도 10가지 중에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힌 것은 4개에 불과했다. 부부 사이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른다. 그 회사 잘 그만뒀어.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한심한 회사야. 나도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잖아. 나도 그땐 서글픈 기분이었어. 하지만 금방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내가 널 잘 아는데 넌 의지가 강하니까 더 좋은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보다 능력이 모자란 나도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를 해고한 회사가 친구가 가장 입사하길 원했던 회사라면 또 친구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친구는 지금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리고 친구에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보다 훨씬 크다면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진심 어린 대화와 관련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다.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조언 고마워. 내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와 같은 몇 마디 말뿐이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술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라는 말들이 나온다. 혹시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스킬들을 대화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킬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대화에서 스킬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하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얘기를 경청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SNS에 익숙해진 나머지 누군가와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심지어 사랑 고백이나 이별 인사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피치 학원을 찾고 대화법 책이 계속해서 팔리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서로 간에 과시적이고 일방적인 소통만을 하다 보니 직접 대면을 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들어주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화 스킬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기는 힘들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한다. 말센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말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춰두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입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말 센스를 키우면 당신의 대화에는 좀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닫혀있던 상대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언젠가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 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만 나오면 끼어들고 충고나 조언을 한다. 그들은 어떤 한 분야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연애 전문가이고 어떤 사람은 심리 전문가이다. 또 어떤 이는 결혼 전문가 혹은 이혼 전문가이고 어떤 이는 직장 생활 전문가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가도 나중에는 짜증이 난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지루함을 넘어 괴롭기까지 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는 것일까? 단순히 수다를 떨고 싶기 때문일까? 수다를 떨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되지. 굳이 왜 남의 상황까지 끌어들여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통제 본능이다.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직장 상사다. 그들은 자식과 학생과 부하 직원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충고나 조언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통제병이나 관심병에 걸린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병에 걸려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보다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제병이나 관심병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상대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등 나와 상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가 어디인지, 12살짜리 조카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지, 사랑하는 이에게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등 아주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상담하건대 당신은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온갖 종류의 개인적인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즐거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질문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져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 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화 도중 침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대화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해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속이 꽉 찬 질문은 집을 달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답변을 등 귀에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질문은 때때로 하나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탐색과 발견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모라면 아마도 아이에게 거짓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성인들 사이의 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치 자기가 정비사라도 되는 양 자신이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세금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 마치 세무사나 회계사라도 되는 양 절세 방법에 대해 얘기한다. 대화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고 싶은 욕구를 뿌리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아주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관련된 경험을 조금 해보았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아기를 키워봤다고 해서 임신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 필드에서 골프를 쳤다고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가장한다면 당신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질 나쁜 충고를 하게 되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일까? 위대한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위험한 짓은 조금만 배우는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해 실제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덜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단어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종의 결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고도로 경쟁적인 사회 환경에서 더더욱 악화되지요.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고 약점을 드러내 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물론 학생도 아닌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구하는 일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건 마치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결국 친구나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한다. 만약 음식을 맛보지 못한 식당을 굳이 추천하고 싶다면 먹어본 적 있는 것처럼 추천할 것이 아니라 솔직한 태도로 추천해야 한다. 즉 그곳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메뉴들이 좋아 보였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이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사람들은 아주 잘 들리는 귀를 2개씩 달고 있지만 그 귀를 사용하는 기술은 거의 습득하지 못했다. 우리는 말을 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 말하기는 사실 유용하기도 하다. 말하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해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즐겁게 만들어준다. 최근 하버드의 과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실험에서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참가자들이 누군가를 앞에 두고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저 혼자서 중얼거렸을 뿐인데도 쾌감을 얻을 수 있었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그럼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대화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대화를 끝낸 다음 해냈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험을 가끔씩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느낌을 토대로 대화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행위를 통해 분비된 도파민에 미혹을 당한 셈이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내 경우 상대가 나에게 듣지 않는다는 불평을 할 경우 말하는 것을 중단하는 훈련을 지속해왔다. 누군가가 내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들이 옳기 때문이다. 듣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상의 척도는 들은 내용에 대한 기억이다. 연구자들은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가볍게 듣기만 할 경우 8시간 내로 전체 내용의 절반가량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만약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 것이 많다면 그만큼 내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다는 것은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우리의 듣기 능력을 더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온라인으로 글을 읽을 때는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 링크들이 정신을 압도하는 만큼 우리의 두뇌는 적당히 훑어보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우리의 눈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키워드와 요점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세부 내용과 글의 어조를 적당히 무시하면서 두뇌가 자료의 정수라고 인지하는 내용들만을 주워 담는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기업은 수천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듣기 능력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남녀가 자신을 훌륭한 청취자라고 대답했는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면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일단은 상대의 얘기가 옳든 그르든 재미있든 없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자.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말과 생각에 담긴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몸짓도 관찰해보자.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속으로만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하는 말에 반응하도록 하자.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더 많이 들어라.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들어라.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의 안테나를 세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는 오랫동안 편집할 시간이 없다. 편집은커녕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각적으로 내뱉기 바쁘다. 이러니 당연히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그렇다면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이것이다. 최대한 말을 짧게 하고 짧게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오해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는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식하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다. 물론 말의 내용이나 길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상대의 나이, 경험이나 지적 수준, 대화 상황 등에 따라서 말의 형식이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상대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것은 말하는 중간중간에 상대의 반응을 파악해가며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며 대화를 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반응이 미지근하다. 하품을 한다. 딴청을 피운다.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한다. 인내하는 표정을 짓는다. 말을 끊는다. 우리가 상대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사람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계속해서 감소해왔고, 현재는 금붕어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대가 18세에서 24세 사이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경우가 드물다. 거의 80%에 달하는 청년들이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당신의 대화 스타일이 다소 두서없고 장황하다면 대화 내용 편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당신의 메시지가 중요하면 할수록 상대의 짧은 주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의 길이를 제한하는 일도 그만큼 더 절실해진다. 사람들은 꼭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 대화를 통해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면 계속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한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중요한 건 양이 아닌 질이다.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인 마크 코울스터는 대화 상황에서 40초 이상 말을 늘어놓을 경우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 20초를 녹색 신호등에 비유한다. 그 20초 동안에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초는 노란 신호등이다. 20초가 지나면 듣는 이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40초가 되는 순간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 듣는 이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는다. 말을 중단해야 할 때인 것이다. 40초란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라. 시계에 초침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시작한 뒤 40초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멈춰보라.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인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조함을 느낄 때도 말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감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도록 당사자를 부추기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의 폭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놓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말을 과도하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필요한 세부 묘사나 설명은 훌륭한 대화를 망쳐놓기 십상이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행위가 그 내용을 상대방의 머리에 입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반복이 새로 배운 내용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건 그 정보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반복이 기억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반복의 혜택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다. 물론 반복적으로 말한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각인되긴 하겠지만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반복이 기억에 가져다주는 혜택에도 한계란 게 존재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보거나 들을 때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대신 요점만 파악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익숙한 교차로를 생각해 보자.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교차로를 여러 번 방문할 경우 비슷해 보이는 다른 교차로와 구분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 교차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교차로에 약국이 있었는지 편의점이 있었는지 헷갈릴 수 있다. 또 반복의 효율성은 반복이 거듭됨에 따라 약화된다.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흡수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책을 두 번째로 읽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난 이걸 알아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그 결과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되고 대충 훑어보게 된다.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수두룩함에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나도 알아라고 중얼거리게 된다. 상대의 말을 처음으로 들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의미가 둔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행위는 그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 정보를 그냥 무시해버리기 쉽게 만든다고 한다. 대화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상대에게 말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는 똑같은 말을 두 번만 반복해도 이미 아는 내용이야라고 생각하며 집중하지 않게 된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징후일 수도 있다. 새롭게 더할 말은 없지만 대화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려는 심리인 것이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우리 모두는 말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를 수시로 만난다. 대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당신 자신의 말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신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한 가지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매우 짧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 기기의 보급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할 수 있는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화 능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함께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헤맨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한다. 대화 중에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한 번에 한 가지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를 이리저리 건너뛰면서 나중에는 원래 무슨 대화를 나누려고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만다. 그냥 잡담을 나누는 거라면 그런 행동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자 한다면 그런 행동은 심각한 불통을 초래한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처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이다. 대화가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고 끊기는 것 또한 이런 질환과 비슷하다. 이것이 과잉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력이 결핍된 것만은 분명하다. 대화에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은 태생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그 주된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디오, TV, 컴퓨터도 기술 문명의 발명품이지만 스마트폰은 그 세 가지 모두를 합쳐놓은 것인 동시에 언제나 휴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일쑤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훌륭한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화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최소한 말하는 도중 문자 메시지나 SNS를 확인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대화에서는 미묘한 어감과 어조가 매우 중요하다. 대화를 나누면서 10초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한다면 당신은 결국 상대의 말을 놓치거나 오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방금 들은 내용을 기억할 가능성 또한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대화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명상이다. 우리는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단련하듯 명상을 활용해 마음을 단련할 수 있다. 명상은 우리에게 몸과 호흡,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준다. 명상은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하루에 5분만 명상을 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우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은 뒤 호흡에 초점을 맞춘다. 이 상태에서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한 뒤 놓아 보내면서 다시 호흡으로 관심의 초점을 되돌리면 된다. 이게 다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순간조차 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한다. 단 1분만이라도 생각을 멈출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기는 힘들지만 임의대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는 있다. 명상은 뇌가 떠올린 생각을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도록 도움으로써 당신에게 생각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준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놓아버릴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명상 훈련을 계속해서 생각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말을 더 느리게 하게 될 것이다. 또 대화 도중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이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말을 할 때 좀 더 차분해질 수 있다. 명상을 하듯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음미해 보자. 말로 표현된 메시지와 무언의 메시지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그 순간 당신의 대화 수준은 한 수준 도약할 것이다.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학생들은 사교적이지 못한 학생들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25%가량 적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70% 정도 더 많았다. 이건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니며 예상 가능한 결과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었다. 모든 대화가 다 행복에 기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행복도가 가장 높은 학생들의 경우 나머지 학생들보다 잡담을 하는 시간이 3분의 1 정도 적었고, 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2배 정도 더 길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행복한 삶은 개인적이기보다 사회적이고 피상적이기보다 깊이가 있다. 예컨대 상대의 말에 집중할 에너지나 동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분통을 터뜨리거나 진심이 아닌 말들을 늘어놓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잡담은 귀에 거슬리는 선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억지로 임하는 대화는 우리의 진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다. 훌륭한 대화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이 2가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나는 아예 대화에 임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정직하고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뒤 그냥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피곤하거나 짜증이 났거나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못하다.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대화를 한다면 당신은 대화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획득한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소모적인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내향적인 사람들만 고독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 정도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제공해 준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시간의 25% 이상을
혼자 보내는 10대들이 학업 점수도 높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았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10대들은 비록 고독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고립된 경험을 하고 난 뒤 더 고양된 기분을 느꼈고, 이런 긍정적인 상태는 최소 한 주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고독이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들 또한 무수히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이후에 더 높아진다는 사실까지 입증해냈다. 가끔씩 대화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대화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고독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하버드와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11편의 연구를 수행한 끝에 사람들 대부분이 고립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쪽을 선호하기조차 했다. 외로움에 대한 이 같은 혐오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 대화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좋지 못한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하루 종일 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대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고 해서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화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마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집에 가서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하철 안에서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냥 조용히 침묵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루의 대화를 단 한 번만 하더라도 그 대화는 일깨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대화는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우리는 질 나쁜 대화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곤 한다. 처음 만난 날 어색해서 참기 힘들었다면 상대가 너무 말재주가 없었기 때문이고, 저녁 밥상에서 대판 싸웠다면 상대가 멍청한 무례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대화에 꽤 능숙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별로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무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말을 잘한다고 상대의 말을 더 잘 듣는 건 아니며, 똑똑한 사람들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는 훨씬 더 형편없다. 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논리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면서 감정의 중요성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상투적으로 제공되는 위로의 말들을 떠올려 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 일은 처음부터 너에게 안 맞았어.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런 말 역시 위로와는 거리가 멀다. 논리를 통해 감정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전략은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다. 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민하고 사리에 밝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상대와 터놓고 얘기할 것을 권한다.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상대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보라.
당신이 기대한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에게 알린 뒤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요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뒤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건설적인 비판을 귀담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측면들을 정직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센스 있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잘 들으셨나요? 공감과 연민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연민은 나는 당신을 동정합니다라고 말하는 능력이고, 공감은 나는 당신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연민은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자칫 유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상대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공감할 줄 아는 의사는 환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입니다. 공감을 느끼는 능력은 편견 없는 태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지, 자애로운 행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 연구자들은 공감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듣기,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기,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공통점 찾아보기, 상대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기입니다. 최상의 대화는 서로를 배려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촉발됩니다. 사실 배려란 것은 결국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의 효과를 숙고하고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기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안다면 대화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까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려는 태도가 바로 배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와 태도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어야 하지요. 그러니 오늘은 잠시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